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새로 배웠던 23단원 기업 위험 관리에 대해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3단원부터 24, 25단원까지가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막 왠지 모르게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막 겁내고 막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럴 게 전혀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개념 위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핵심 개념 위주로 기억을 딱딱딱딱 하시면 이 아무리 이 파생 금융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3단원에서 살펴본 것들을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3.1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교과서 맨 앞쪽을 23단원의 맨 앞쪽을 보시면 기업 위험 관리 영어 약자로는 ERM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개별 부서 단위라던가 아니면 무슨 영업 부문 단위로 위험 관리를 각각 하기보다는 기업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기업 위험 관리를 요즘에는 많이 하더라 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임원 중에 CRO라는 임원을 따로 두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은 크게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같은 재해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환율이나 이자율 변동과 같은 금융 위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뭐 직원과 관련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이나 마케팅, 서플라이 체인과 같은 운영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부 규제라던가 아니면 시장의 경쟁 구도가 변화했다던가 그런 전략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네 가지 위험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앞부분에서 보험을 통해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재해 위험하고 그리고 뒤에서 선도, 선물, 수학, 옵션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기업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보험이에요. 이 보험은 아직 파생상품 들어간 부분은 아니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보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위험관리 도구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우리 개인들도 뭐 실비보험이라던가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 같은 거를 다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이런 보험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들을 수 있는 보험의 뭐 사례 같은 걸로 여기 지금 보시면 산업 책임보험, 휴업보험, 요인보험, 산재보험 같은 것들이 있고요. 어떤 중소기업 물건 같은 거 사실 때 가만히 보시면 뭐 이 물건은 어떤 화재에 뭐 최대 뭐 1억 원 배상 보험에 가입한 상품임 뭐 그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품들도 있어요. 뭐 선풍기나 뭐 혹시 위험을 초래해 줄 수 있는 물건들. 그래서 그럴 때 요 산업 책임 보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자연재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들에서는 보장을 해주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보험을 공짜로 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뭐 매달이든 매년이든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재해로 뭔가 손해가 날 확률은 10,000분의 1이고 10,000분의 9,999의 확률로 이제 손실이 안 날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한 번 손실이 난다고 하면 100만 달러의 손실을 본다. 그러면 평균 손실, 기대 손실은 자연재해가 날 확률 곱하기 그때 손실액, 그리고 자연재해가 안 날 확률, 그리고 그때 손실액인 0 이렇게 곱하면 총 2만 달러가 이 기대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요거랑 비교를 해서 내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요 23.2번부터는 다양한 파생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기업이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금융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23.3, 4, 5 계속 쏟아내서 나오는 말이 대표적으로 해칭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고, 이것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가격이나 이자율 변동 위험에 대한 기업의 노출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해칭이라고 한다라고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유사 같은 말로 immunization, 면역화라고 하는 것도 해칭이랑 같은 것을 가리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공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기존의 금융상품을 통해서 뭐 새로운 또 다른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뭐 금융위기 때 논란이 되었던 MBS라던가 CDO, CLO 같은, CDO 스퀘어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금융공학이 만든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되겠습니다. 뭐 ABS라던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뭐를 말을 하냐면 어떤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파생 금융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칠판에 써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초자산에는 뭐 주식이나 개별 주식 종목, 주가 종목이나 아니면 주가 지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 혹은 이자율,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 혹은 요거를 원자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초자산은 요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요런 기초자산들을 가지고 이거를 선도를 할 수도 있고, 선무를 할 수도 있고, 스왑을 할 수도 있고, 옵션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식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주식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이자율 선도, 이자율 선물, 이자율 수합, 이자율 옵션, 환율 선도, 선물, 수합, 옵션. 마찬가지로 상품도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 금융 상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이런 파생 금융 상품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23단원에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 그래프는 위험 프로파일이라는 그래프인데, 기업이 어떠한 금융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나 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밀 가격이 나중에 오르면 오를수록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되겠죠.
그렇지만 밀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이거는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니까 손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밀 생산 기업은 이와 같은 위험 프로파일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밀을 이용해서 이제 2차적으로 뭔가 식품, 뭐 빵이 됐든 뭔가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 기업의 경우에는 밀이라는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값이 올라버리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 밀 구매 기업의 위험 프로파일은 밀 가격이 너무 오를수록 떨어지게 되는 이런 위험 프로파일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재료인 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싸게 사와서 나는 그만큼 이득을 남기면서 물건을 그대로 팔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밀 가격이 떨어지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막 살펴본 밀을 생산하는 기업의 위험 프로파일과 밀을 구매하는 기업의 위험 프로파일을 보면 밀 생산 기업은 이런 모습이고 밀 구매 기업은 이런 위험 프로파일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두 회사가 서로 계약을 맺는다면 이 위험 프로파일이 그래프가 대략 수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즉, 밀 생산 기업이 됐든 밀 구매 기업이 됐든 나중에 밀 가격이 얼마가 되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기업은 서로 계약을 맺음으로써 위험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 위험 프로파일을 수평선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미래 수확량이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예상한 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예상한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위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평을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일시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현금 흐름 측면에서 위험에 놓이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 금융 노출이든 거래 노출이든 현금 흐름이든의 해칭은 사실상 서로 세 개가 다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 노출을 해칭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농업 기술이 계속 진보하다 보니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밀 가격은 점점 떨어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런 어떤 장기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이게 영구적인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칭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이 기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측면보다는 단기적인 측면,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았던 단기 노출, 현금 흐름, 거래 노출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은 파생 금융 상품을 통해서 해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파생 금융 상품이 바로 선도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 선도 계약은 영어로 forward contract, 그냥 줄여서 forward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일정한 미래의 결제일에 물건을 사기로 혹은 팔기로 어떤 기초자산을 사기로 어떤 기초자산을 나중에 팔기로 미리 그 가격을 픽스 시켜주는 것이 선도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도 계약의 롱 포지션은 나중 결제일에 어떤 특정한 가격, 정해진 가격에 이제 그때 가서 물건을 사야 할 책임이 있는 거고, 선도 계약의 숏 포지션인 경우에는 나중에 결제일에 가서 결국 물건을 팔아야 되는, 물건을 건네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쪽이 선도 계약의 숏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도 계약의 롱 포지션은 미래에 이미 얼마의 물건을 사기로 픽스를 시켜뒀어. 근데 그것보다 나중에 가서 봤더니 물건 가격이 훨씬 올랐네? 근데 나는 이미 픽스 시켜뒀지롱? 그러니까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 계약의 롱 포지션은 물건 값이 나중에 가서 오르면 오를수록,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이익을 보는 거고, 반대로 선도 계약의 숏 포지션인 경우에는 이미 결제일에 특정한 가격의 물건을 얼마에 팔기로 이미 픽스를 시켜뒀죠. 그런데 그것보다 나중에 가서 기초자산 가격이 훨씬 폭락했다. 근데 걱정이 없지. 선도 계약의 숏 포지션은 이미 얼마에 팔기로 다 픽스 시켜뒀지롱. 그러니까 선도 계약은 물건 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계약한 가격보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쪽이 선도 계약의 숏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도 계약에 대한 것을 위험 프로파일을 통해서 나타내보면 롱 포지션인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되고, 선도 계약의 숏 포지션인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유라고 예를 들면, 석유 가격이 나중에 가서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계속 이익을 보는 거죠. 왜? 석유 가격이 계속 오르지만 나는 이미 특정 가격에 사기로 이미 다 픽스 시켜놨거든. 그러니까 오르면 오르는 만큼 나는 다 이익인 거지. 반대로 석유 판매자 입장인 경우에는 나는 이 특정 가격에 석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이미 계약을 맺어놨다. 그런데 석유 가격이 나중에 가서 계속 폭락한다. 근데 나는 걱정이 없지. 왜? 이미 나는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것으로 다 계약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익을 보는 쪽이 선도 계약의 숏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도 계약을 통해서 살펴보면 위험 프로파일이 롱 포지션인 경우에는 이렇게, 숏 포지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선도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도대체 해증을 할 수가 있냐? 예를 들면 석유를 구매해가지고 뭔가 저기 지금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하자. 그러면 이 회사는 뭐가 걱정이야? 나중에 석유를 사려고 봤더니 석유 가격이 너무 오르면 걱정인 거지. 그러면 이 회사는 위험 프로파일이 석유 가격이 오를수록 손해를 보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어떤 선도 계약을 맺으면 해칭할 수 있겠어요? 석유 가격이 오르면 걱정이니까 그럼 석유 가격이 오를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파생 상품을 맺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본 이렇게 선도 롱을 취함으로써 석유 가격이 오르는 위험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원래 위험 프로파일인 요 선과 선도 계약의 롱한 요거를 똔똔을 하면 요렇게 수평이 되는 거죠. 요거 똔똔하면 요게 되고 요거 똔똔하면 요게 되고, 그래서 요런 수평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력 회사는 석유 가격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나는 똑같은 어떤 석유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위험을 이렇게 해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도 계약을 통한 해지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선도 계약은 뒤에서 우리가 복습을 이제 하겠지만 선물 계약과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내가 그때 가서 상대방이나 혹은 내가 그때 가서 계약을 안 지킬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 신용 위험이라고 한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손해를 본다는 거를 알아. 그런데 그러면 손해를 본다는 걸 내가 확실하게 아는데 계약을 이행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지. 그러니까 그런 위험, 신용 위험이 있다라는 게 선도 계약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도 계약은 특징 중에 하나로 계약을 맺을 때에는 뭔가 수수료라던가 아니면 뭐 선금이라던가 뭐 그런 것을 따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선도 계약의 중요한 특징이고, 현실에서는 선도 계약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예시를 우리가 살펴보았던 적이 바가 있습니다. 이제 선도 계약을 조금 개선한 것이 바로 선물 계약, Futures Contract 줄여서 Future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 점만 제외하고 모두 다 선도랑 똑같다. 뭐냐면 선물 계약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만나서 누가 이익이 됐고 누가 손해를 봤는지를 맨날 주고받고를 맨날 하는 거야. 하루 단위로.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계약을 불이행할 위험이 거의 적어지는 거죠. 왜? 이미 다 손익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했거든. 주고받고를 다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만나서 손익을 정산하는 것을 일일 정산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데일리 세틀먼트라고 하고, 혹은 마킹 투 마켓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로 거래소에서는 선도보다는 선물 계약이 주로 거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의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선물 계약이 있다라고 마찬가지로 여기 칠판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채권, 외환, 환율, 통화와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선물이 있기도 하고 상품이나 원자재에 대한 선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원자재라고 하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라기보다 사실은 투기에 가까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석유, 유가에 대한 선물이 또 요 선물, 상품 선물, 원자재 선물에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선물 상품이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선물 거래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과 채권과 모든 파생 상품을 다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가 선물거래소의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CBOT라든가 CME 같은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래소들이 선물 계약이 거래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계약 이 시세표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에 대한 선물 계약이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보시면 오픈 게시 가격, 하이 당일 최고가, 그 다음에 로우는 당일 최저가, 그 다음에 세틀 요 가격은 당일의 종가, 그리고 오픈 인터레스트는 이제 미결제 잔고라고 해서 아직 거래가 세틀되지 않고, 그러니까 남아있는 계약이 오픈 인터레스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옥수수의 경우에는 이게 파생 상품의 경우에는 특히나 상품의 경우에는
이게 벌의 단위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옥수수의 경우에는 한 계약당 옥수수 5,000부쉘이라는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미 재무부 중기 채권인 T노트에 대한 계약은 요 경우에는 또 한 계약당 액면가가 1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도 지금 예를 든 3월물 인도분 미재무 중기 채권에 대한 가격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우 미결제 잔고가 약 317만 계약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만기까지가 안 된 선물 계약이 317만 계약이 있는 거니까 317만 곱하기 10만원 하면 총 3170억 달러가 아직 이제 그 포지션으로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물 계약은 마찬가지예요. 선도 계약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해칭을 할 수가 있는데, 선물에서는 이런 교차 해칭 같은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동일한 내가 원하는 뭔가 정확한 것 바로 그게 없어. 그러면 그것과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유사한 것을 이용해서 해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물 계약 중에 비행기 연료에 대한 선물 계약은 없는데, 그 대신 비행기 연료의 움직임이 어차피 석유와 비슷할 테니, 난방유와 비슷할 테니 난방유 선물 계약을 이용해서 이제 그렇게 교차를 해서 해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 계약은 중요한 것이, 선도는 결제일에 가서 실제로 실물을 인도하거나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선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곳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롱 포지션이면 만기일에 가서 숏 포지션에 들어감으로써 이거를 없애는 거고, 내가 원래 숏 포지션이면 만기일에 가서 롱 포지션을 추가함으로써 이거를 똔똔해서 없애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뭐 5년짜리 계약이 필요해. 근데 그렇게 딱 시장에 5년짜리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뭐 1년짜리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요거를 1년, 또 연장 1년, 또 연장 1년. 그러니까 새로 계약을 계속 1년씩 계속 맺는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위험을 해지할 수가 있겠고요. 즉 선도랑 선물에 이어서 수합 계약, 이것도 역시 줄여서 수합 컨트랙트인데 줄여서 수합이라고 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 있겠습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이 수합 계약의 기초 자산이 뭐가 됐든 어쨌든 결론은 서로 요거를 교환한다는 것이 이 수합 계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수합 계약의 기초 자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 통화가 될 수도 있고 상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합 계약은 선도 계약이 여러 개 묶여 있는 게 바로 이 수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도는 결제일에 가서 나중에 한 번 주고받고 끝나는 건데, 수합은 이거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거를 계약을 한 번에 맺는 거기 때문에 연속된 선도를 스왑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통화에 대해서 수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 수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수합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수합은 우리가 바로 이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럽에서 활동을 계속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유리한 기업이 있고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금을 빌리는 것이 더 유리한 기업이 있다. 근데 미국 기업은 유로가 필요한 상황, 유럽 기업은 반대로 미국 달러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스왑을 이용을 해서 미국 기업은 미국 달러를 빌리고 유럽 기업은 유로화를 빌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서로 교환을 해. 그렇게 하는 것이 통화 수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럽에 있는 기업이 미국 달러를 쓸 수가 있는 거고 미국에 있는 기업은 유럽의 유로화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환을 하는 것이 통화 수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쵸? 자, 그리고 이자율에 대한 수합도 있을 수 있다. 나는 은행 가서 봤더니 고정금리로 대출 받는 게 싸. 근데 내가 필요한 거는 변동금리야. 반대로 이 회사는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아봤더니 변동금리로 대출 받는 게 싸. 근데 나는 고정금리 대출이 필요해. 그러면 이 각각 두 회사가 서로 싼 대출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각각 받아서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자율 수합이 되겠습니다. 이 이자율 수합의 경우에는 가끔 이자율 수합하고 통화 수합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이자율 수합은 대표적으로는 리보 플러스 얼마 이렇게 교환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CD금리 플러스 얼마 이렇게 교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에 대한 수합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분기마다 2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 회사는 필요할 때마다 선도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수합을 맺어서 한 방에 이렇게 그냥 주기적으로 교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2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는 기업이니까 이미 특정 가격에 석유를 그냥 어떤 가격을 미리 픽스 시켜 놓음으로써 그렇게 상품 수합을 맺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합의 경우에는 선도랑 다르게 중간에 수합 딜러, 보통은 이 역할을 은행이 하기 때문에 은행이 이렇게 중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합의 한쪽 당사자와 수합의 다른 쪽 당사자 사이에 항상 은행이 있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일을 해주는 은행들을 요 수합 딜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수합 딜러가 없다 그러면 이 수합 계약에 이쪽 상대방하고 이쪽 상대방이 서로 직접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수합 딜러가 있으면 상대방 내가 원하는 조건의 상대방을 딱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나는 무조건 은행에 가서 내가 필요한 것만 말을 해주면 되니까 상당히 편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살펴보았던 이자율 수합을 하나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A와 기업 B가 있다고 하자. 근데 기업 A는 기준금리 플러스 1%를 더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10%의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원하는 거는 고정금리야. 그리고 기업 B는 기준금리 플러스 2%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거나 9.5%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B가 원하는 거는 변동금리야.
그러면 기업 A가 바로 고정금리 대출을 받고 기업 B가 바로 변동금리 대출을 각각 받으면 되냐? 그러면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비싼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자율 수학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기업 A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고 기업 B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서로 바꿔. 그러면 서로 조금 더 싼 가격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A가 변동금리 대출로 대출을 받고 수학 딜러한테 예를 들어 대신 9.75%를 주기로 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면 이제 그만큼 이제 기업 A도 이익을 볼 수 있고 기업 B도 이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윗부분에서 기업 A로부터 수압딜러에게 9.75로 고정금리가 가고 수압딜러에서 9.55로 고정금리가 기업 B한테 가니까 이 수압딜러는 그 사이에서 0.25%를 먹는 거고 또 여기에서 기준금리 플러스 1.5%로 수압딜러한테 내. 그리고 이 수압딜러가 다시 기업 A에게 기준금리 플러스 1%로 빌려줘. 그러면 이 사이에서 또 0.5%를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업 A도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고 기업 B도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수압 딜러도 또한 중간에서 이렇게 먹는 거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 중에 보험과 선도, 선물, 그다음에 수압을 통해서 어떻게 위험을 해지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을 복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